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건축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서 경매하고 건축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토계획법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국토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우리 경매인들에게 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따라서 건축법은 경매인에게 필수죠. 그러나 또 건축법 중에서도 몇 가지를 모르면 또 꽝이에요. 그죠? 건축법을 이렇게 쭉쭉쭉 공부해 나가다 보면, 쭉쭉쭉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딱 막히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뭐하고 막히냐면, 경매하고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일반 매매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웬만큼 다 해결해 주니까 관계없지만, 이게 우리가 싸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돈을 벌려면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경매하고 딱 부딪혔을 때, 건축법하고 부딪혔을 때,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다 있고, 기본 교재에도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건축법을 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한시적으로 제가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판매를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뭐 제가 공고해드렸듯이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이제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블루오션 교재에. 근데 내년부터는 요렇게 이제 분리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팔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작업이 뭐 마무리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마지막에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제가 판매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마 이틀간에 몰아서 아마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뭐 제가 좀 바빠서 한꺼번에 다 매일매일 대응을 못 해드리니까 좀 한 번에 몰아서 이틀이든 3일이든 몰아서 그렇게 자료를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내년부터 조금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대충 요약을 해놨는데, 오늘 620강이죠. 경매에서 건축법을 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경매가 딱 나왔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제 블루오션 교재를 사신 분들은 뭐 아주 쉽게 하죠. 무허가 미등기관 중물, 맹지,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그린벨트에서 어떤 그런 것들, 산지법과 경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사실 누워서 떡 먹기죠. 입에 거품 물고 이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안 된다. 당연히 공무원한테 전화해도 이거 건축허가 취소되냐? 이 사건 번호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건축허가 취소되냐?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죠?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된다. 그죠? 입에 커플 물고 얘기하신 분 이거 반성 좀 하십시오.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법을 경매인이 건축법을 익히 하는 이유가 이제 기초적인 건축 시공을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건축, 뭐 자재, 철근, 뭐 벽돌이 몇 장 들어가네 그런 걸 배우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쭉 공부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알아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쭉쭉쭉 뭐 간단하게 뭐 얼마 동안 이렇게 건축법을 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 다 공개는 안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매 시 착공 여부, 착공의 의미 등과 연결하여서 건축 허가권이 승계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걸림돌이 작용됩니다. 이게 사실은 건축법을 배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일선 공무원님들한테 전화하면 건축 승계 받아야 됩니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안 됩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게 있어요. 토지하고 건축물이 같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것은 뭐 100%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되죠. 그러나 토지만 나왔을 때, 또는 지하 터파이가 돼 있을 때, 아니면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 있다든가, 착공 신고가 돼 있다든가, 그죠? 착공 신고가 돼서 지하에 H빔 등이 박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되냐라는 어떤 그런 물음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리고 상담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100% 됩니다. 제 블루오션 교재는 왜 되는지, 왜 공무원은 해줄 수밖에 없는지, 그죠? 알아야지 공무원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지 공무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법에서 가장 상위의 어떤 그 먹이사실이라고 본다면 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에요. 그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이 있고 토지가 이게 동시에 경매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해줍니다. 당연히 해줘요. 왜? 국토부 지침이 있으니까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토지가 A라는 사람이 있고 건축허가는 B라는 사람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토지도 A 거고 건축허가권도 B야. 그런데 착공은 들어가 있어. 착공 이후에는 취소도 없죠. 취소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착공 이후에는 취소의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건축법에서 어려운 부분들 요것은 제가 수없이 많이 강의를 했고 저희 이제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도 수익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얼마짜리더라? 6억 얼마짜리를 2억 7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건축허가권 살아있는 거 착공 들어가 있는 거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뭐 2, 3억씩 버는 것들 많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낙찰을 받으신 분도 최근에 한 분 계시고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해결해서 돈을 버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산지법과 관련해서 또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그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뜻 있는 분들은 공부 진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강의 쭉 들어오셨던 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과 또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건축법과 민법이 충돌해요. 그죠? 건축법과 민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건물과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물 차이에 대해서 벌어지는 혼동이 생겨요. 그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물은 뭡니까? 기둥과 지붕과 그죠? 벽이 있으면 기지벽이라고 하죠 보통.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물로 보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그렇지만 건축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그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물과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또 혼동이 되는 게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자, 토지가 A 거예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짓다 말았어. 준공은 안 했어. 완공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 민법에서는 요걸 갖다가 이제 촉탁등기라고 하죠. 촉탁등기를 시켜서 요 건물을 촉탁등기를 시켜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경매로 나옵니다. 그런데 촉탁등기 된 상태에서 여기에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고 그죠? 이게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순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서요. 이렇게 촉탁등기가 돼서 그죠? 촉탁등기가 돼서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대전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민법과 건축법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 충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충돌 때문에. 충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혼동이죠, 혼동.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판례에서 정리를 해준다. 아니면 지리회선에서 정리를 해준다. 아니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일일이 다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다 실려있고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학원 백날 다녀봤자 이런 거 맨날 도라비 탑이 뭐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과 민법에서 유치권 등의 충돌이 또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거죠. 그죠? 또 건축법과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이 또 충돌될 수가 있어요. 건축법과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정지상권이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또는 건축법과 산지관리법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이해 부족이죠. 이해 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건을 해결을 못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지우개가 어떻지? 앞으로 강의는 딱 20분씩만 할게요. 하다가 끊어지면 제 교재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임야가 이렇게 있어. 임야를 뭐 평탄 작업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건물은 아직 준공을 못 냈어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와중에 이게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이게 임야잖아요. 임야. 임야이기 때문에 이게 산지 전용 기간이라는 게 있죠. 산지 전용 기간. 최대 10년. 3년, 5년, 10, 뭐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가죠. 3, 5, 7, 9, 10. 뭐 저 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저도 모르면 봐요. 그죠? 모르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3년, 뭐 5년, 뭐 6, 7년, 뭐 10년. 최대 산지 전용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목적 사업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공장을 짓는다. 여기다 창고를 짓는다. 이 목적 사업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7년이야. 아니면 또 5년으로 우리가 신고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자 5년 이내에 이 목적 사업, 이 창고를 짓는 걸 완성하지 준공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이 산지 전용 허가 기간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원상복구하고 처음부터 산지 전용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건축법과 산지법의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수들은 중수들, 고수들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고수들도 여기까지밖에 모른다니까요. 고수들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산지법에서 얘기하듯이 목적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산지 전용 기간도 달라진다. 처음에 이 목적 사업이 5년이고 산지 전용 기간도 그럼 5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산지 전용 기간만 해석하지 말고, 자, 그럼 목적 사업은 뭐예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착공이 되면 착공 이후에는 취소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 목적물을 5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죠? 완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연장 허가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산지 전용 허가 기간도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연장되겠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저밖에 없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다른 하수 전문가들 저는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하수댁이니까. 저도 옛날에 강의할 때는 뭐 돈 받고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는 한 500강 이전에는 그걸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굳이 뭐 제가 돈 받고 컨설팅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뭐 다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가평군인가 거기 나왔던 물건 있죠? 5억짜리가 2억까지 얼마까지 떨어진 거, 그게 바로 산지 전용 기간이 도가 돼서 문제가 됐던 물건인데, 그런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결을. 그죠? 내가 낙찰받고 이 건축 허가권 가져와서 그죠?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산지 전용 허가 기간도 연장되는 거고, 또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 예외 조항이 있죠.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예외 조항이. 제가 블루오션 교재 다시 써놨습니다. 다 설명을 옛날에 강의에서 해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산지법과 건축법과 충돌이 아니라 이해라고 바꿀게요. 이건 충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런 물건들도 막 수없이 찾겠네, 사람들. 그런데 여기도 제가 다 말 못합니다. 다 사정은 있어요. 여러분들. 괜히 또, 유튜브 뭐 제가 여러분들 돈 받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뭐 모든 걸 제가 100% 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가평신가 제가 한번 강의했어요. 거기 이제 대한민국 1%의 블루오션 해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 기간, 제 컨트롤 F 치시고 교재 가지신 분들 컨트롤 F 치시면, 여기다 이제 컨트롤 F 딱 치시면, 아이고, 이렇게 제 교재 중에서 컨트롤 F 치시면 이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다가 산지 전용 허가 기간 치시면 관련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럼 거기하고 건축법과 연계돼서 제 블루오션 교재 실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한 산지법까지는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건축법과 농지법 왜 충돌이 또 발생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나? 자, 이게 농지야. 농지에 건물이 있어.
농지에 건물이 있어. 이건 좀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농지법과 어떤 건축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블루오션 규제에 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건물이 농어가 주택이야. 농어가 주택.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간과하는 게, 건축법에는 농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법에 농가주택이라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농지법, 아니면 산지법, 아니면 농어촌 정비법, 기타 관련 법에서 농어가 주택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단지요, 그냥 주택이라고 나와요. 주택이라고. 이 주택은 뭐예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 갖다가 주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농지 위에 건물이 있어. 농지에 건축물이 있어. 물론 이제 이 농어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또는 농가 관련 시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연도별로, 제가 이제 블루오션이 칠해놨지만 연도별로 다 달라요. 연도별로 몇 년도 이하까지는 몇 년도 이게 몇 년도 이전까지는, 그죠? 200제곱미터 이하는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는 300제곱미터까지 합법입니다. 왜? 이것은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주택으로만 명기돼 있어요. 건축법에는 눈 씻고 쳐다도, 안경을 100개 쓰고 쳐다도 농어가 주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농어가 주택, 농가주택 이런 단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 이 간극이 생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농지에 있는 건물, 그런 것들을 뭐 매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겁부터 먹는 거죠. 아니, 겁 먹어야 돼요.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겁 먹으셔야 되고, 잘못하면 보증금 다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럼 이것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합시다. 또 민법과 만나는 거죠.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 농지를. 그럼 이거 철거도 못해.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내 마음대로 철거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농지 낙찰을 받고 나한테는 뭐예요? 농지를 원상 회복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확인서를 쓰고 농지증을 받아서 농지를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난 농지 낙찰을 받고 이걸 철거를 하든지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돼. 그런데 민법으로 가니까 썩을 놈의 것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대. 아니면 농어가 주택이래. 농가 관련 시설이래. 농가 관련 시설은 해당이 간단하죠? 블루오션 게 있으니까. 또 여기서 법정지상권 성립한대. 그럼 철거도 못하고 난 이행강제금 쳐맞는 거야. 이행강제금 25%씩 4번만 쳐맞으면 농지는 국가에 뺏긴다. 그렇죠? 뭐래 벌써 18분이야?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과 도로. 건축법과 도로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그죠? 건축법과 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현항도로가 있고 법정도로가 있고, 그런데 그죠? 현항도로는 말 그대로 건축법 2조 11항 나목. 그죠? 건축법 2조 11항 나목에 있는 게 현황도로죠. 그죠? 그리고 법정도로는 뭐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뭐 도로법, 사도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뭐 도로에 대해서는 제 강의에 또 제 교재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실어놨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건축법과 산지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수산자원보호법 등 50여 개 법률의 예외 규정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한번 총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번 강의부터,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강의도 할 거예요. 가끔씩 이제 좀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해드리고 싶은 게 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건축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경매인들이라고 하면 건축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한번 했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한번 할 거예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면적을 구분하는 이유가, 그죠? 도시지역,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이게 비도시 면지역이에요. 보통, 읍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하죠. 그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비도시지역은 뭐예요? 면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나누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법 도로를 얘기할 때는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과 비도시로 나누거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뭐예요? 주상공록.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이죠. 그죠?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이에요. 그 외에는 비도시지역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축법에서 도로를 얘기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누는데 도시지역은 뭐예요? 동이나 행정구역상 동이나 읍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은 면지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면지역은 낙후된 곳이잖아요. 시골이잖아요. 시골이기 때문에 이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과 도로의 관계를 보면 자 우리는 도로 3m 이상의 도로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3m 이상의 도로에 내 토지가 이게 내 토지야 A라는 토지야 이게 2m 이상 접해야 되죠 2m 이상 접해야 되죠 그렇지만 비도시 면적은요 이런 규정조차 없어도 돼요 도로가 3m 해도 되고 2m 해도 되고 또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비도시 지역의 특징입니다. 특징. 다만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 도시지역도 3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권자가 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죠? 3m 이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비도시적인 예외 조항이 있어요. 비도시적인 예외 조항이 뭐냐면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뭐예요 이거? 여기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상공록이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동이나 읍이 아니면 뭐예요? 면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면지역.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면지역이란 말이에요. 면지역은 건축법 44조부터 47조까지 44조부터 47조까지 또는 51조 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44조부터 47조까지 51조 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지와 도로 관계도 비도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까 대지와 도로 관계 뭐예요? 3m 이상의 도로에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3m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비도시 면적은 그죠? 비도시 면적은 3m가 아니어도 되고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것도 역시 비도시 면지역은 우리가 시골 면지역은 적용받지 않는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을 하려면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으면 여기 도로와 접해가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죠? 이 도로하고 이해관계인이잖아.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폐지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시지역은 그렇지만 비도시지역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도 이것까지도 하물며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거죠. 건축선의 지정 뭔 말인지 알죠? 도로, 이게 뭐, 건축선. 그죠? 이게 건축선이잖아요. 이게 건물이 있다면. 이 건축선의 지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47조에서. 또 51조 방화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대지의 분할 제한까지도 비도시 지역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법에는.
이제 여러분,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이 체계화되고 과학화되다 보니까요. 비도시 면적에서도 웬만큼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건축을 하려면 또 이런 행위들을 하려면 조례로 다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례에 위임돼 있다. 그죠? 위임돼 있다.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그냥 국민들 좋으라고 이렇게 문구를 써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조례가 잘 만들어졌어요. 요즘은요. 조례가 아주 굉장히 잘 제가 보니까 조례를 쭉 보니까 울산광역시 또 뭐 기장 그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다음에 또 화성시는 조금 이렇게 좀 얼버무리는 것도 있고 좀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논쟁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머지 이제 뭐 가평이라든가 뭐 평택이라든가 그런 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화성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논쟁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화성시는 뭐 땅덩어리도 큰데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국토계획법 보면, 이제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토지를 사서 또는 이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그죠? 내가 여기다 창고를 짓겠다. 창고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분 잘 들으세요.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창고가 A라는 사람이 이제 사겠죠? 그러면 이 창고가 허가가 날지 허가가 나지 않을지 요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전 결정이라는 것이 있고 사전 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10조에 보면 건축법 10조에 보면 사전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사전 결정이라고 돼 있고, 또 요것은 뭐 이제 며칠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30일인가? 잘 모르겠네. 어찌됐든 간에 뭐 요것도 15일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일이네. 15일. 여기 이쪽 먼저부터.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 토지를 매매를 하는데 또는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데 있어서 이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날까, 또 내가 여기다 목적 사업을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또는 창고를 짓는다든가 또는 공장을 짓는다든가 또는 뭐 캠핑장을 하려고 그래,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허가가 날까 안 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고 사전 심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제 사전 결정을 받게 되면 사전 결정이 허가가 난 날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전 결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땅을 사는 목적 또는 내가 경매를 낙찰받는 목적이 뭔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사전 결정, 사전 심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뭐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10조에 나와 있고, 하나는 건축법 10조에 나와 있고, 하나는 건축법 4회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경매를 낙찰을 받는다든가 내가 이 토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간단하게 경매시 건축법에서 경매시 건축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봤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나는 대로 건축법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 좀 한번 더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의는 제가 자주는 못해요. 이제 많이 바빠져서 또 연말이다 보니까 자주 못하고요.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올리도록 노력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 교재는 제가 한시적으로 12월 12월달 제가 바빠서 뭐 자료 송부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지막 한시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 문자를 주시거나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뭐 날짜를 2, 3일 내로 한번 쭉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지 마시고요. 저는 제 강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6개월이면 저보다 훨씬 더, 또는 학원 강사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생길 거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그죠? 내용은 요겁니다. 내용 이렇게, 기본 교재 하고 블루오션 교재로 나누는데, 기본 교재는 1300페이지에다가 플러스 50개 파일이 있고, 블루오션 교재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수가 한 1500페이지, 한 200페이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도 한 50개 정도 되나? 많이 있어요. 여기, 이것만 여러분들 하면, 이 블루오션 교재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경매하는데 엄청나게 자유로워집니다. 학원 10년, 5년 다녀도 이거 내용 알기까지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죠? 건축관계자 100% 된다. 명지 개발 20개 사례,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 100% 해결, 산지법 경매, 토지 수용과 매수 청구 등, 그 다음에 건축법과 경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린벨트 이런 것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요. 이 기본 교재는, 기본 교재를 사시는 분에 한해서, 요거, 블루오션 교재를 판매합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제가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만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 가격을 책정해놨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다 판매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대가를 좀 많이 치르셔야 될 거예요. 많이 사시고자 한다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건축법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둘러보기로 했어요. 둘러보기로 했고, 한번 제 교재 사신 분들은 블루오션 교재 반드시 한번 같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실력, 딱 어떤 물건을 보든지 간에 금방금방 해결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거기까지 올라가는 체계가 좀 안 돼 있어서 많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숙달이 되면, 한 6개월 정도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원 강사보다 낫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사합니다.